지수 씨, 도대체 케이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내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이른 아침 고막을 찢을 듯한 아주버님의 전화에 허겁지겁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사경을 헤매는 형님이 누워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뺨을 후려쳤어요. 독한 년,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유세 떨더니 감히 질투의 눈이 멀어서 네 형님을 독살하려고 해? 급기야 믿었던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며 감옥에 가는 대신 아주버님에게 아파트를 넘기고 용서를 빌자며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추악한 진실을 깨달았고 가족이라는 탈을 쓴 그 악마들을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결혼 5년 차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남편 이도윤과 저는 그렇게 둘이서 인생을 즐기기로 약속한 부부였어요. 도윤은 위로 가난한 형을 둔 차남이었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부지런히 돈을 모으며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시간도 돈도 넉넉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삶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늘 시댁이었어요. 아주버님 혼자 벌어서 빠듯하게 아들을 키우며 낡은 빌라에 사는 첫째 형님은 자유롭게 사는 저를 볼 때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형님의 가시돋친 말이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동서는 좋겠어. 애도 없겠다. 돈도 펑펑 쓰겠다.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꿈도 못 꾸는 팔자지.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서 형님 편을 들며 거들대면 마음이 무너졌지만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대를 이을 손주를 키운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첫째 형님네만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명절이며 제사며 온갖 굳은 일은 전부 제 차지였고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큰맘 먹고 비싼 손가방을 사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가족 모임에서 그 가방이 첫째 형님 어깨에 떡하니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그래도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일이잖아. 내가 참으면 다 조용한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어요. 똑같이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이 되느니 차라리 제가 손해보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저희 부부에게 거짓말 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다가 청약 결과 발표 날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경쟁률이 무려 80만 대 1이라는 한강변 아파트였죠.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당첨이라는 글자가 뜬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이게 진짜야? 내 이름이 맞아? 당첨이라고 적혀 있잖아. 입주만 하면 당장 20억이 손에 들어온다는 그 집이었어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지하철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 30분이 어찌나 길던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도윤에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거실 한복판에서 저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윤진아, 우리가 됐어. 진짜로 됐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도 안 믿겨. 아까부터 손이 계속 떨려. 우리가 그 80만 명 중에 뽑힌 거라니까. 우리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남들 놀 때 안 놀고, 아끼고, 모으고. 하늘이 그걸 본 거야. 이제 고생 끝이다, 윤진아. 저희는 그날 밤 늦도록 거실에 앉아
새 아파트에서의 삶을 그려봤어요. 어느 방을 서재로 쓸지, 거실 창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을 보며 어떤 와인을 마실지, 그런 소소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첫째 형님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이 자기들 처지와 비교하며 질투 어린 눈빛만 보냈어요. 아이고, 팔자도 좋다. 누구는 평생 이래도 그런 집 근처도 못 가보는데 말이야. 폭도 치질이도 많지. 며칠 뒤 저희는 당첨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겠다고 통보하더니 직접 만들었다는 수제 케이크만 퀵 서비스로 덜렁 보내왔어요. 결국 첫째 형님네 부부만 초대해 파티를 진행했죠. 형님은 파티 내내 입을 대빨이나 내밀고 앉아 분위기를 얼려놓았어요. 도윤이 분위기를 띄워보려 술잔을 들어올렸습니다. 형수님,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한잔합시다. 자주 못 보는데 이렇게라도 모이니 좋네요. 좋기는 뭐가 좋아? 어떤 사람은 복도 많아서 가만히 앉아 수십억을 버는데 우리 같은 사람 속이야 알 게 뭐야? 저는 형님의 그 말에 명치가 콱 막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파티가 끝나고 형님네가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첫째 형님이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수제 케이크를 발견하고는 덥석 집어드는 겁니다. 형님, 그건 둘이 먹으려고 남겨둔 거예요. 그냥 두고 가세요. 어차피 어머니가 만드신 건데 뭐. 너희는 비싼 것도 많이 먹잖아. 이건 내가 가져갈게. 형님은 제 만류도 무시하고 케이크를 통째로 가로채 가버렸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케이크 하나에 더 따지고 들기도 싫어서 그냥 보내드렸죠. 그날 밤 저는 도윤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던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형수님이 왜? 전화 너머로 아주버님의 고함이 새어나왔어요. 네 마누라가 케이크에 쥐약을 탔어. 그걸 먹은 네 형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저는 화장대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빗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언제 쥐약을 타? 그 케이크는 어머니가 만들어서 보내신 거잖아. 도윤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향한 의심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찰나의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첫째 형님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곁에서 아주버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우리 집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살인자야, 살인자. 아주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형님을 죽여요? 그 케이크는 형님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때 뒤늦게 시어머니가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하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이 독한 년, 감히 질투가 나서 네 형님을 독살하려고 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시어머니는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가 보라는 듯이 목 놓아 우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저를 손가락질했죠.
저는 얼얼한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어요. 도인이 저를 부축하려다 말고 어머니와 형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너무나 짜인 듯한 이 모든 상황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무렵 아주버님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봉투는 빳빳했습니다. 도윤아, 들어봐. 경찰에 신고하면 네 마누라는 빼도 박도 못하고 감옥행이야. 우리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대신 조건이 있다. 도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조건이 뭔데, 형? 별거 아니야. 입주할 때 그 한강 아파트는 우리가 들어가고 너희는 우리 빌라로 들어와. 그리고 3년 뒤에 명의랑 웃돈까지 전부 형수 앞으로 넘기는 거야. 도장만 찍으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되는 거고.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리 법무사까지 찾아가 작성해 온 게 분명했어요. 형님이 쓰러진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서류가 이렇게 빨리 준비될 수 있단 말인가요? 게다가 3년이라는 기간까지 콕 집어 적혀 있는 걸 보니 이건 아파트를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는 기간이 풀리는 시점을 노린 거였어요. 처음부터 제 아파트를 통째로 삼키려고 짜놓은 그물이었던 겁니다. 아주버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님이 쓰러진 게 오늘 아침인데 이 서류는 도대체 언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 살리려고 밤새 알아본 거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그런데 그때 도윤이 그 서류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준아, 일단 도장 찍자. 응? 감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 집이야. 다시 벌면 되지. 일단 당신이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도윤의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제 편이어야 할 사람이 지금 저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더러 이걸 찍으라는 거야?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믿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진짜로 고소장 접수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 도윤은 차마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와 펜을 제 앞으로 밀어넣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펜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였어요. 저는 펜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류 위에 지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양옆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어서 찍으라고 다그쳤죠. 그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가락에 인주가 묻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못해요. 이건 못 찍어요. 제가 안 한 일을 했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욕설이 쏟아졌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펄쩍 뛰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홀로 남겨진 도윤은 매일같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죠. 윤진아, 어머니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내일 당장 경찰서에 고소장 낸대. 제발 부탁이야. 도장만 찍으면 다 없던 일이 된다잖아. 응? 도윤아, 너 정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멀쩡한 집 놔두고 형님네 낡은 빌라로 들어가서 3년 뒤에 아파트까지 통째로 갖다 바치라는 게? 그럼 어떻게 당신이 감옥 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나는 당신만 무서워하면 돼. 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저는 도윤의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시댁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은 비겁한 마음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형님이 입원해 있다는 대학병원을 몰래 찾아갔어요. 정말 사경을 헤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앞에는 건장한 사내둘이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고용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가족 외에는 일절 출입 금지예요. 돌아가세요. 저도 가족이에요. 동서라고요. 잠깐 얼굴만 보면 안 될까요? 경호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를 막았었습니다. 죽어간다는 사람을 정작 가족인 제가 못 들어가게 막다니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인사팀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회사에 투서를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족을 독살하려 한 살인 미수범이라는 내용이었죠. 서윤진 씨, 회사 입장도 난처해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일단 대기발령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리는 비워두세요. 팀장님, 그거 다 거짓이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누가 그런 투서를...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장도, 가정도,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며칠을 밥 한 술 못 뜨고 알아누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러 온 도윤은 제 상태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했어요. 윤준아, 당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인정하고 편해지자. 서류 가져왔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어요. 죄책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결백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데 너는 끝까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모는구나. 저는 도윤이 내민 서류를 빼앗아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방바닥에 눈처럼 흩날렸어요.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내가 안 했다는 걸 온 세상에 증명하고 말 거야.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한참을 저를 노려보던 도윤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가족이 손 내밀어 줄 때 잡았어야지.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잖아. 나도 더는 당신 못 지켜줘. 알아서 해. 그 말을 끝으로 도윤은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린 순간 차라리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이제 기댈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번 돈으로 내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내 집이야. 이건 내가 지켜. 누구한테도 못 뺏긴다고. 저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탈탈 털었어요. 가장 먼저 형님이 입원했던 병원 주변을 돌며 거리 곳곳에 폐쇄로 화면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케이크를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의 연락처도 수소문에 알아냈죠. 제가 그 케이크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작은 단서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케이크요. 저는 그냥 가게에서 받아서 가져다 드린 것 뿐인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괜히 엮이기 싫으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기사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발품을 팔수록 벽에 부딪혔어요. 평범한 제가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형님을 어떻게 진단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런 핵심은 도무지 손에 닿지 않았어요. 이렇게 혼자서는 안 되겠어.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밝혀내야 되는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리기로요. 정재계의 은밀한 사건들만 골라 맡아왔다는 전직 형사 출신의 베테랑 사설 탐정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도시 주변의 낡은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삐걱거리는 허름한 건물 4층, 간판도 없는 그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 열려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어딘가 압도되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죠. 전직 형사 출신의 사설탐정 강민호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비상금을 탈탈 털어 마련한 착수금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저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강민호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담배를 비벼 끄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나 동서간 싸움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 아파트를 노린 기획 사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정하고 짠판이고, 형님이 쓰러진 그날 바로 서류가 튀어나왔다는 게 결정적인 증거죠. 그럼 정말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군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미치긴요. 부인 직감이 정확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 시어머니 뒤부터 캘 거예요.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양반이 있을 테니까. 그날부터 강민호는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형사 시절부터 쌓아온 정보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며칠 뒤 강민호가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구인, 결론부터 말할게요. 형님은 쥐약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상한 해산물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흔한 식중독이라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사경을 헤맨다더니 다 쇼예요, 쇼. 병원 안에 사람 하나 심어서 진짜 기록을 빼냈어요. 어디에도 독극물 같은 걸 안 나왔고 멀쩡한 사람이 죽어가는 연기를 한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민호는 종이 한 장을 더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던 그 케이크 말이에요. 동네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거예요. 포장만 바꿔서 손수 만든 척 한 거죠. 게다가 그 케이크를 퀵으로 보내기 전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더라고요. 통화 내용까지 알 수 있어요? 내용까지야 모르죠. 하지만 멀쩡한 케이크 하나 보내면서 1시간을 통화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짜고 친 거예요. 그런데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흐릿한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비추는 폐쇄로 화면이었습니다. 형님이 쓰러진 직후 응급실로 가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거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아주버님이 진짜 상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 빈 지약통을 슬쩍 꺼내서 옆에다 놓는 거 보이죠?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제물로 삼으려고 이 모든 짓을.
화면 속에서 아주버님은 주변을 흘끔거리며 손에 묻은 것을 옷에 쓱쓱 닦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첫째 형님 셋이서 제 20억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저를 살인자로 만든 거였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이걸 경찰에 넘기겠어요. 이 증거들이면 다 끝난 거잖아요. 잠깐, 그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이 정도로 경찰에 넘기면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 살다 나와서 또 부인을 괴롭힐 거라고요. 완전히 끝장을 내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더 확실한 덫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민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로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 할지 생각했어요. 떠오르는 얼굴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시댁편에 섰던 남편 이도윤이었죠. 도윤이를 불러야겠어요. 이 모든 걸 그 사람 두 눈으로 직접 보게 할 거예요. 저는 도윤에게 연락해 강민호의 사무실로 은밀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얼굴이었어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데 보아하니 이혼 서류 같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까지 불러? 나 이제 당신이랑은. 저는 아무 말 없이 강민호가 모은 자료들을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어요. 조작된 진단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통화 기록, 그리고 분리수거장 영상이 담긴 화면을요. 도윤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이게, 이게 다 뭐야? 형이 왜 분리수거장에서? 저는 말없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아주버님이 빈 쥐약통을 세팅하는 장면이 화면에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도윤의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이, 어머니가 어떻게 윤진이한테 이런 짓을... 내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믿었던 가족이 제 아내를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 앞에서 도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도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한 지 3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태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제 발치에서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도윤을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지만 꾹꾹 눌러 사겼어요. 윤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야. 가족이라고 그것들 말만 믿고 당신을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죽을 죄를 졌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와? 내가 펜을 들고 그 서류에 손을 떨고 있을 때 너는 내 등을 떠밀었어. 감옥 가는 것보다 낫다면서.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평생 어머니랑 형 그늘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그게 옳은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알았어. 나한테 진짜 가족은 당신 하나뿐이라는 걸.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할게. 어떻게든 갚을게. 저는 평생을 시댁에 휘둘리며 살아온 도윤의 어리석음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바쳐 속죄하겠다며 매달리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복수를 완벽하게 끝내려면 도윤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도윤을 용서하기로,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쥔 말로 쓰기로 했습니다. 좋아,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움직여야 돼. 할 수 있겠어? 할게, 뭐든 할게. 그것들이 만든 이 지옥을 내 손으로 다 무너뜨릴게.
옆에서 지켜보던 강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럼 작전은 이래요. 도윤 씨는 시댁에 가서 완전히 항복한 척 하는 거예요. 부인이 드디어 고집을 꺾고 그 집 바꿔 사는 서류에 도장 찍기로 했다고. 패배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의심 한 톨도 사지 않게. 알겠어요. 그것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도윤은 시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짓 항복을 선언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윤진이 제가 끝까지 설득했어요. 도장 찍겠대요. 그냥 형님네 빌라로 들어가고 3년 뒤에 아파트 넘기는 걸로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럼 그렇지.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어른들한테 대들어. 잘 생각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그래,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잘됐다. 정말 잘됐어. 시댁 식구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손뼉을 치며 환호했어요. 도희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비굴하게 웃어 보였죠. 그날 저녁 도희는 서류 작업을 핑계로 아주버님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형 마음도 모르고. 자, 한 잔 받아. 오늘은 내가 쏠게. 그래, 동생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형이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그지 우리가 잘 굴리면 다 같이 사는 거야. 또 있는 아주버님이 거나하게 취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아주버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강민호가 미리 건네준 특수앱을 잽싸게 깔았습니다. 도청과 위치 추적까지 되는 강력한 프로그램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도윤은 끝까지 침착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의 사무실 컴퓨터에는 소름 끼치는 음성 파일들이 실시간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첫째 형님이 수시로 통화하면서 아파트를 팔아 넘긴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떠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치가 떨렸어요. 그 케이크를 첫째가 훔쳐 먹은 게 아주 신의 한 수였어. 안 그래도 어떻게 윤진이 그년한테 뒤집어 씌울까 고민했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병원 진단서도 돈 좀 찔러주니까 알아서 다 써주더라고요. 이제 그 집만 넘어오면 제 빚도 싹 청산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모든 범행을 술술 불고 있었어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다 녹음됐어. 이 사람들이 제 무덤을 제 입으로 파고 있어. 충분해요.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저와 강민호는 결전의 날을 잡았어요. 도희는 시댁에 서류를 건네주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봉투 안에 든 것은 이면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자백 녹음이 담긴 작은 저장 장치, 그리고 고소장 4번이 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결전의 날 시댁 거실에서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도윤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줬어요. 시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봉투를 열어젖혔어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을 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도장 찍은 서류는 어디 가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잘 봐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짓이야. 다 녹음됐고 다 찍혔어.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어 도윤의 뺨을 후려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거실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쳐요. 그냥 며느리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심한 장난이었다니까요. 맞아요. 장난이에요, 장난.
우리가 동서를 진짜로 어떻게 하려던 게 아니라고요. 저는 거실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봤어요. 끝까지 발뺌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시댁 식구들이 붙잡혀간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며칠 밤낮을 저를 괴롭히던 그 지옥 같은 누명에서 저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따스한 아침 햇살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동안 짓눌렸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드디어 끝났어. 이제 누구도 나를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못해. 유치장에 갇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끝까지 입을 맞춰 발버둥을 쳤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저 가족끼리 친 짓궂은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우겨댔죠.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래요? 그냥 며느리가 하도 버릇이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컵 한 번 준 거예요. 사람 잡지 마세요. 맞아요. 며느리가 오해한 거지. 우리가 진짜 그 집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겠어요? 다 농담이었다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강민호가 모아둔 증거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떠든 자백 녹음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그 완벽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인사팀장 앞에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와 시댁 식구들의 자백이 담긴 녹음 기록을 내밀었어요. 팀장님, 이게 진실이에요. 저를 향한 그 투서는 전부 거짓이었어요.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제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꾸민 짓이었죠. 회사로 그 투서를 보낸 것도 다 그 사람들이었고요. 아유, 서윤진 씨, 이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온 투서라 회사도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했던 건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안 따지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네요. 그동안 저를 보던 사람들 눈빛이 어땠는지 아세요? 죄 짓지도 않은 사람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팀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기 발령은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직위 해제 조치를 철회받고 당당하게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동안 저를 의심하던 눈초리들이 미안함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몰래 놓아둔 작은 꽃다발과 응원 쪽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끔찍했던 악몽을 딛고 다시 평범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도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왔고 집안일도 군말 없이 도맡아 했어요. 과거의 그 우유부단하고 줏대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윤주랑, 오늘 회사에서 힘들지 않았어? 저녁은 내가 다 차려놨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어서 와서 앉아. 웬일이야? 요리도 다 하고. 우리 도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거 평생을 두고 다 갚을 거야. 어느 주말 저희 부부는 그토록 기다리던 한강변 아파트의 건설 현장 근처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다시 찾았어요. 아직 공사 중인 그 자리에 앞으로 들어설 웅장한 건물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내부를 둘러봤어요. 여기 봐, 윤지라. 거실창이 이렇게 넓대. 여기서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인다는 거 아니야? 우리 신혼 때 꿈꿨던 그런 집이잖아. 정말 그러네. 기억나. 우리 신혼 때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언젠가 한강 보이는 집에서 살자고 했잖아. 그럼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큰 창 앞에 작은 식탁 놓고 아침마다 같이 커피 마시자고. 이제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고생을 다 하고 결국 지켜냈어. 이 집은 우리 둘이 흘린 땀이 모인 거야.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드려. 모델하우스 안에 꾸며진 아늑한 거실 세트 앞에서 도윤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꾹 감싸주었어요. 그러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진아, 약속할게. 다시는 누구도 우리 가정을 흔들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게. 정말이야. 알아. 이제 믿어.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저는 도윤의 진심 어린 맹세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강민호 탐정을 따로 만나 두둑한 사례금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탐정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별 말씀을. 부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죠. 나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고, 이제 마음 편히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는 모든 일이 이대로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으며 자축하는 저녁 식사를 즐겼어요. 정말이지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 식구들이 일단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식 재판을 앞두고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까닭물을 서늘함이 등을 스쳤어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죗값을 받을 리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증거가 저렇게 명백한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행복한 일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난 저희 부부는 새 아파트 입주 준비라는 더없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가구를 드릴지, 집들이에는 누구를 부를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주말의 여유를 마음껏 누렸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알림이 수십 통씩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옆자리 동료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윤진 씨, 이거 봤어요? 지금 인터넷에 윤진 씨 얘기가 쫙 퍼졌는데 어떡해요? 무슨 얘기요? 제 얘기가 왜 인터넷에? 동료는 말없이 자기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어요. 큰 온라인 게시판과 동네 엄마들이 모인 카페에 글 하나가 베스트 게시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돈 많은 사이코패스 동서가 시어머니와 형님을 쥐약으로 독살하려다 실패하자 돈과 힘을 써서 거꾸로 멀쩡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완전히 거꾸로잖아. 내가 피해자인데. 저는 손을 떨며 글을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글 아래에는 앞뒤를 교묘하게 잘라낸 녹음 파일과 날조된 진단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던 시댁 식구들이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이었습니다. 악질 유튜버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였죠. 진실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글에 우르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래? 진짜는 다 숨기고 거짓말 골라서 붙여놨잖아.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불어났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제 신상이 탈탈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장 이름과 부서, 전화번호가 줄줄이 올라왔어요.
심지어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인터넷에 까발려졌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저를 향한 저주의 글들이 끝도 없이 쌓여갔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안 주는구나.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믿어버려. 전국적인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어제까지 저를 반겨주던 동료들마저 제 눈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죠. 회사 로비에는 저를 비난하는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살인자는 회사를 떠나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전화로는 악성 민원이 빗발쳐서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결국 임원진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서윤진 씨, 회사도 입장이 곤란해요. 진실이 어떻든 지금 여론이 이러니 회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대표님 전화통에 불이 나고 거래처에서까지 항의가 들어와요. 임원님, 저는 정말 피해자예요. 이거 다 그 사람들이 조작한 거라고요. 경찰 수사 결과도 다 나왔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안 믿잖아요. 미안하지만 잠시 휴식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사태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요. 회사도 살아야 하니까. 저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다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둥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이 온몸에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도윤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이거 다 조작된 영상이에요. 진짜 증거가 따로 있다니까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주버님이 어린 조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제발 부탁이야. 형 좀 살려줘. 고소 취하해줘, 응? 그 서류대로 집만 넘겨주면 우리 다 없던 일로 하자. 형,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와? 인터넷에 그 거짓말들 다 형이 퍼뜨린 거잖아.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버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옆에서 어린 조카를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도윤아, 네 조카 좀 봐라. 이 어린 것이 무슨 죄야? 너 정말 네 조카를 평생 사기꾼 전과자의 자식으로 손가락질밖에 만들 거야? 그럴 거냐고. 영문도 모르는 조카는 삼촌인 도윤을 와락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부모의 추악한 짓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저 부모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조카를 끌어안은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그 나약했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형, 애는 왜 데려와?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도윤아, 정신 차려. 저거 다 연기야.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라고. 그때 창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악성 유튜버 몇 명이 우리 집을 배경으로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우리 집 창문을 향해 쓰레기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살인미수 동서가 사는 집입니다. 어디 한번 얼굴 좀 봅시다. 나와봐요. 날아온 쓰레기가 창문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그렇게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어요. 도희는 조카의 울음소리와 창밖의 고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도윤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힘껏 다독였어요.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나봐.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진짜로 다 끝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동정심 한번 베풀면 우리가 그동안 버틴 게 전부 물거품이 돼. 그런데 윤진아, 저 어린 것이 우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러니까 더더욱 끝장을 내야 돼. 저 사람들이 여론을 무기로 쓰겠다면 우리는 그 무기를 거꾸로 돌려서 되갚아 줄 거야. 저들이 만든 판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설픈 동정은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걸 저는 이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그들의 더러운 수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더 잔혹한 반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곧장 강민호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카를 앞세운 그 눈물 작전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와 강민호가 곁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은 침착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형, 나도 더는 못 버티겠어. 조카 얼굴이 자꾸 밟혀서 잠이 안 와. 그래, 고소 취하할게. 아파트 넘기는 각서도 써주고. 형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 그래야지.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너밖에 없다, 동생아. 그래, 어디서 만날까?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조용한 데서 보자. 시 외곽에 괜찮은 한정식집 하나 알아놨어. 거기 방 하나 빌려놨으니까 어머니랑 형수님이랑 다 같이 와. 마지막으로 식사나 하면서 도장 찍자. 전화를 끊은 도윤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 한정식 집은 강민호 팀장이 미리 손을 써둔 곳이었어요. 시외가 후미진 곳에 자리한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강민호와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그 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자, 보세요. 저 화분 흙 속에 카메라 하나 씹어놨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저 액자 뒤에 하나 더. 천장 전등 안쪽에도 하나 넣어놨고요. 어느 방향에서 찍어도 사각지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소리는요?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것도 다 잡혀야 하는데. 마이크도 성능 좋은 걸로 곳곳에 깔아놨어요. 숨소리까지 다 잡힐 겁니다. 나는 식당 밖 차에서 실시간으로 다 받아볼 거예요. 보이는 화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인터넷에 올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기들 입으로 진실을 다 말하게 만들 거예요.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흩어졌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방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며칠 전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때와는 영 딴판이었어요. 다들 번쩍거리는 비싼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죠.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그래, 사람이 그렇게 분수를 알아야지. 진작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아. 동서는 같이 안 왔나 봐. 하긴 무슨 낯으로 오겠어. 제 손으로 다 말아먹고 집에 처박혀 있겠지. 도윤은 치미는 분노를 꾹 누르며 합의서를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형,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조카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제발 인터넷에 올린 글들만 좀 내려주세요. 그것만 내려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도윤의 그 비굴한 모습에 한껏 신이 났어요. 술잔을 쭉 들이켜더니 코웃음을 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그깟 글이야 내리면 그만이지. 글 하나에 펄대처럼 달려드는 무지렁이들이 우습지도 않니? 글 하나만 띄우면 다 속아 넘어가는 개돼지들인데 뭐가 걱정이야? 세상 사람들 다루는 게 얼마나 쉬운지 너는 모르지? 저는 식당 밖 차 안에서 그 말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중을 대놓고 비웃는 그 말이 카메라에 또렷이 담기고 있었어요. 술이 몇 잔 더 돌자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형님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했겠어? 다 이유가 있지. 우리 그이가 그 주식인지 뭔지 아는데 손댔다가 빚을 수십억이나 졌거든. 그 빚 갚으려면 그 아파트가 꼭 필요했던 거야. 처음부터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고. 야, 그건 왜 말해? 입 조심해.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뭐 어때? 여기 우리 식구밖에 더 있어? 케이크에 쥐약 탔다고 뒤집어 씌운 것도 다 그 빚 때문이잖아. 그래, 다 끝난 일인데 뭐. 그 케이크 첫째가 훔쳐먹은 게 신의 한 수였지. 안 그래도 어떻게 윤진이 그년한테 뒤집어 씌울까 고민이었는데. 병원에서 죽어가는 연기하느라 첫째도 고생 많았다. 경찰 앞에서는 그저 며느리 길들이려던 장난이었다고 둘러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입으로 진짜 속셈을 술술 불고 있었죠. 빚을 갚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았다는 그 끔찍한 자백이 식당 밖에서 대기하던 강민호의 노트북으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어요. 부인, 다 잡혔어요.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지금이에요. 올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큰 커뮤니티와 유튜브 주요 채널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로또 아파트 강탈하려던 시댁의 소름 돋는 자백 영상. 영상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죠.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가 수백만을 돌파했습니다. 저를 향하던 사람들의 분노가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한 맹렬한 역풍으로 뒤바뀌었어요. 조작된 영상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 얼굴을 보고 더 크게 분노한 거였죠. 댓글창은 그들을 비난하는 글로 빼곡하게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방 안에서 축배를 들던 시댁 식구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더니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술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이게 뭐니? 왜 우리 영상이 여기 올라와 있어? 이 댓글들은 다 뭐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우리 얼굴이 인터넷에 쫙 퍼졌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 욕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어떡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도윤이 너 이 자식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뒤늦게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그들은 사색이 되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식당 밖에는 이미 강민호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진실을 취재하려고 몰려든 기자 수십 명이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려댔죠. 도망치려던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문턱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린 순간이었어요. 여론이 완벽하게 뒤집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뉴스 채널에서 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이 특보로 쏟아졌습니다. 멀쩡한 가족을 살인자로 몰아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 사건, 거기에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퍼뜨린 그 파렴치한 짓이 낱낱이 보도됐죠. 그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하나 없이 전국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야.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시어머니와 첫째 형님 부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 계란과 오물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사람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살인자로 몰아. 죄값 똑똑히 받아라. 어디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시어머니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이제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첫째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 바빴어요. 검찰은 식당에서 확보된 그 자백 영상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특히 빚을 갚으려고 아파트를 노렸다는 그 말이 결정적이었죠. 검찰은 곧장 그들의 집과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평생 남몰래 모아둔 비자금 장부까지 줄줄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몰래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돈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돈이 아니죠?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압류하겠습니다. 안 돼. 그거 내가 평생을 모은 거야. 그것만은 안 돼. 제발. 평생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묶여버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탐냈던 돈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은 거였죠. 며느리 재산을 탐내다가 제 재산까지 다 잃은 꼴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법정에서조차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다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다 계획한 거라고요. 뭐라고? 이 불효막심한 놈. 다 너희 빚 갚아주려고 한 짓이잖아. 은혜도 모르는 것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다 꾸민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누워만 있었다고요. 세 사람은 법정 한복판에서 삿대질을 하며 멱살까지 잡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죠. 보다 못한 판사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겁니까? 죄질이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온 국민을 속이려 들었어요.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고요. 피고인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합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차분했어요. 그저 마땅한 일이 마땅하게 흘러갔을 뿐이니까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악질 유튜버들과 제 신상을 털며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상대로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저를 향했던 그 모진 말들에 하나하나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도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 일할 수 있게 제 자리를 돌려줬어요. 이 모든 폭풍 속에서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한때 흔들렸던 도윤은 이제 시댁이라는 무거운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롯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제 영원한 동반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윤준아, 이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게. 정말이야. 알아. 당신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는 버틸 수 있었어.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억의 시세 차익을 안겨준 한강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가장 먼저 강민호 탐정을 새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둘러앉아 축하의 잔을 기울였죠. 이야, 집 정말 좋네요. 부인이 이걸 지켜내려고 그 고생을 했으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에요.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다 탐정님 덕분이에요. 앞으로 종종 놀러 오세요. 이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은인이신데 자주 뵈야죠.
자, 다들 잔 들어요. 오늘은 마음껏 마십시다. 거실의 넓은 창밖으로는 눈부신 한강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그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제 인생을 시기하고 무너뜨리려던 자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저희의 빛나는 앞날이 펼쳐져 있다는 걸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도인이 뒤에서 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윤진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받은 상처 내가 평생을 두고 다 갚을게. 알아.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도윤의 품에 기대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탈을 쓴 악마들을 모두 물리치고 진정한 사랑과 제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끝내 지켜낸 거예요.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행복을 누리던 한 여자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탐욕 앞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누명을 쓰고도 주저앉지 않았고 등을 돌렸던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함께 맞섰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 물러서면 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용기를 내어 끝까지 맞서 싸우면 진실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윤진이 지켜낸 것은 한 채의 아파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랑, 그리고 정의였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진처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버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